2028학년도 입학 전형을 9월 달까지 발표하도록 교육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는 대학은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경희대 이런 정도를 가지고 2028학년도 입시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는요, 정시 전형에서 지역균형 선발이 폐지가 되고 요 정원 자체가 수시로 전부 다 2월이 돼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시 전형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변화되는 건 수능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교과 역량 평가해서 학생부의 내용 같은 경우들이 교과 역량 평가로 40% 반영돼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정시 전형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 전형은 수시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 1단계로 서류를 선발해주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형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형태랑 거의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역량 중심 평가, 이제 SNU 역량 평가라고 하는 면접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SNU 역량 평가가 예시 문제들이 공개가 돼 있죠. 그래서 그 스타일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발표를 할 때는 지역균형 전형을 정시에 집어넣었었는데 지금 올해 9월 달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지역균형은 없앤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도 원래가 2배수로 1단계에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진행하는 거였는데 바뀐 내용은 3배수로 1단계에서 선발을 하고 이후로 교과 역량 평가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 역량 평가는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종합평가인데 종합평가는 교과를 진행하고 있는 거에서 얼마만큼 심화된 교과 지식들을 공부를 했느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창의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게 있어서 창의 탐구 역량 같은 경우는 또 진로 적성하고 관련해서 세특 이런 내용하고 관련해서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학습을 했느냐. 공동체 역량은 봉사활동, 독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 역량 이런 거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게 교과 역량 평가입니다. 네. 제가 또 눈치는 있는데요. 이 대학 입시 과정 자체는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는 의과대학이나 이런 경우들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교과 역량 평가에 적성 인성 면접이 더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 자체가 크게 의대 면접에서는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교과 역량 평가라는 게 MMI 면접하고 오히려 더 비슷해져서 제시문 면접 이런 방식의 형식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2028학년도 입시 예시문항으로 출제가 되어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뭐 이런 방식이에요. 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결력 그래서 미카엘리스 멘텐식을 이용해서 반응 속도나 뭐 효율을 확인하는 것들 뭐 아니면 어떤 구성 얼룩의 종류, 섬유의 종류, 세제의 종류에서 어떤 성분으로 세제를 만들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접 문제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여러 영역의 얘기들이 융합된 문제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예시문항 중에서 질병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빙하가 녹게 되고 극지방에서 빙하가 녹게 되고 그래서 원래 노출되어 있지 않았던 미생물들이 노출되게 되면 어떤 질병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냐 뭐 아니면 생체 모방에 해당하는 부분들 뭐 이게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체 모방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로 예시 문제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역량평가라고 하는 방식이 이런 식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뭐랑 비슷하다라고 결론을 또 말씀드리면은 제시문 면접 이런 형식이랑 비슷한 형식이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지금 이제 뇌과학에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융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뇌과학 공부를 좀 진행하고 융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소재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기출 문제들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는 2028학년도 입시가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 단계로 2027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입시를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연대가 논술에서 과학논술 이런 것들을 폐지를 했었죠. 그런데 다시 2027학년도에서는 과학논술을 이제 부활시키고 과학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다면 사고력 이런 형태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논술평가를 제시를 얘기를 한 겁니다. 연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니까 원래 인기가 많은 전형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미뤄서 보게 되면 2028학년도 입시의 브릿지 형태로 이게 발표가 된 거라서 2028학년도에서 발표는 아직 안 됐지만 비슷한 추세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발표가 된 건 아니지만 이미 입시가 좀 변한 게 있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얼리 어드미션 전형이 만들어졌는데 얼리 어드미션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전체 정원이 85명, 창의 도전 전형이 200명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얼리 어드미션에서는 주된 전형에 해당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귤러 어드미션으로 뒤쪽에서 시험 보는 걸로 보더라도 일반 전형이 350명, 여기 제일 많은 인원인데 200명이라는 인원 자체는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입학 전형 자체도 많이 변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카이스트의 얼리 어드미션 전형을 이제 그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대학 입시 전형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거꾸로 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거냐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지금 아이들은 대학 입시에서 쓰지 않도록 돼 있죠. 근데 이 얼리 어드미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돼 있고요. 독서 이력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에서 출력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카이스트는 독서 이력도 포함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서울대 자소서와 같은 형식이 요 카이스트의 얼리 어드미션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교사 추천서도 두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증빙 자료로는 교내외 수상 실적 및 교내외 활동들,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증명서로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보게 되면 특히 뭐 학교장 승인을 받은 교회 활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뭐 말씀을 드리냐면 뇌과학 캠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입시 전형상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도 쓸 수 없는 형태예요. 사실은 이게 출력돼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추천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이 없어져 있는 편이지만 카이스트나 이런 전형 같은 경우는 뇌과학 수료증 이런 것들도 증명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카이스트가 먼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기조상으로 보게 되면 2028학년도 입시 이후에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 입시를 진행하고 있던 기조랑. 그래서 어떤 면으로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멍 때리고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진로 적성 관련되는 거, 세특 관련되는 거, 아니면 대외 활동이 됐던 이런 요소들은 좀 잘 챙기고 있는 게 매우 좋겠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도 뇌과학 캠프를 가능하면 뭐 그렇게 큰 노력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좀 진행하고 자기 진로 적성에 맞춰가지고 학생부나 세특이나 행동 특성 사항에 녹여서 잘 쓸 수 있도록 거리를 좀 만들어주면 매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경희대는 관심 없으시죠? 경희대 가려고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걸로 모두 알고는 있는데요. 농담 삼아 얘기해봤는데 네, 별로 그렇게 아무도 호응은 안 해주십니다. 이제 그거보다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 네, 어서 오십시오. 서울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경희대밖에 2028학년도 입시를 발표한 게 없어요. 이것만. 그러면은 연대가 됐던 나중에 고려대가 됐던 다른 대학들도 대개 추세 자체를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으니까 경희대 전형 요소가 발표된 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요소보다도 수능 최저 적용하는데 과탐 과목은 사탐이나 과탐을 보게 되죠. 아이들은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 그 중에서 하나만 진행하도록 돼 있고요. 지원 계열에 따라서 반영 과목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원 계열이 자연 계열이냐 공학 계열이냐 뭐 의학 계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반영되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했고요. 가장 좀 특징적인 거는 등급 절대평가, 등급평가하고 절대평가. 이 절대평가는 성취도고요. 등급이라고 하는 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내신 등급일 텐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은 3등급인데 학점은 A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중에서 학점, 성취도로 충분히 반영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전공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세포와 물질대사, 사람의 유전 혹은
역학이라든가 전자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선택을 했을 때 인원이 적게 되면 등급은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거에 보완적인 의미로 대부분 절대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A 학점을 받았다. 그러면 한 88점, 89점 정도의 성적을 받았다. 그러면 A 학점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등급을 충분히 보상해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정석적 평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공통적으로 그러는데요.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데서도 면접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주된 전형이 진행되는 거고요. 모집 전형이 70%니까요. 그 다음에 서류로 진행하는 학생부로 진행하는 전형이 30% 내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더 마이너한 전형으로 바뀌어 있는 형태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형하고 서류형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서류형이 더 마이너한 거고 면접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단계에서 4, 5배수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 준 다음에 면접으로 최종적으로 합격을 당락을 결정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정시전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수능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 70%의 정원은 수능 점수에다가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로 학생부 내용을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선발하는 방식이니까 대부분 수능도 5등급 체제로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변별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대신 학생부의 내용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 만들고 있느냐가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아주 크리티컬하게 변별력을 가리는 요소가 될 거다라고 어느 설명회에서나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202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데 이런 학생부나 그 다음에 세특 내용을 준비하는 데는 아직 2학년, 3학년 좀 이렇게 시기가 남아있는 거니까 1학년 때 지금 어떻게 학생부가 작성되고 행동 특성사항이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학생부에서의 그래서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내신인 거죠. 내신. 그 다음에 세특이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자녀들 1학년 진행하시면서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세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로 적성에 맞춰가지고 모든 과목에서 세특을 다 써야 돼요. 체육이 됐든 영어가 됐든 국어가 됐든.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부에 사용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 진로 적성에 맞춰가지고 너가 영어 세특을 영어 모의고사 제시문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봐라. 수학 교과 단원에 해당하는 걸로 너 진로 적성하고 연결해서 세특을 써와라.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또 성의 있게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학생부에서 창체라든가 그다음에 학업 관련 탐구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 독서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경우를 제일 요새 등한시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기는 하죠. 어떤 소지가 있는 거냐면 아까 서울대의 그 적성평가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서울대에서 학생부를 평가하는데 세 가지 뭐를 평가한다고 그랬을까요? 종합사고력평가, 그 다음에 우리 창의탐구평가,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평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 역량평가라고 하는 거는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대학 입시 제도 내에서는 무엇을 출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냐면 독서하고 봉사활동이 출력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학생부로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짐작을 해보면 또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학생부의 출력 내용이. 왜냐하면 대학 입시에 필요한 요소들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빨리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자율활동 모두 경험해 보셨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부터 달라진 거는 학교의 자율활동 프로그램이 학부모나 학생의 요청에 의해서 학교에서 비용이 지급되면 자율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좀 인정받는 거는 교내 학술대회라든가 논문대회, 소논문대회 이런 것들은 평가를 좀 받는 거고요. 제일 평가를 안 받는 거는 진로탐방,
과학 뭐 그림 그리기 대회 뭐 이런 것들은 제일 평가를 못 받는 자율활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는 학교에 따라서 뭐 일반고냐 자사고냐 뭐 과고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었지만 지금은 자율활동을 학부모와 학생이 신청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동아리 활동은 진로적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인데 동아리도 학생부에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들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자녀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뇌과학 동아리 정도는 들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도 안 들고 계신 것 같아요.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뇌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융합학문이 됐던 뭐가 됐던 뇌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생겨야 되는데 뇌과학 동아리들도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뇌과학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뇌과학 캠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 활동은 자기의 진로적성이나 세특하고 연결돼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학생부에서 출력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1학년 때 뭐 예를 들면 독서 동아리 아니면 뭐 체육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이런 활동들을 했다면 2학년, 3학년 때는 제발 무슨 동아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요? 학습에 관련된 동아리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아리는 뭐가 제일 가치가 있는 거냐면 1, 2, 3학년이 같이 하는 동아리, 즉 학년별로 돼 있는 동아리 말고요. 그래서 학교 동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1, 2, 3학년이 연결되어 있는 동아리가 좀 좋은 동아리예요. 뇌과학 동아리 이런 것들도 대부분 1, 2, 3학년 돼 있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세특하고 진로활동을 만들어야 돼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 요소로 쓸 수는 있지만 지금 학생부의 그 기록 형태가 바뀐 걸로 보면은 누가 기록을 하도록 돼 있고요. 예전에 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학기당 3번 이상의 누가 기록 그 다음에 진로적성에 대해서 반드시 상담하도록 돼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진로적성 상담하셨나요? 지금 현재 고1의 이야기인데 아무도 역시 대답 안 해주시니까 저 혼자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예전에는 제가 누구한테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냐면 의약학 계열을 준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MMI 면접을 하면서 자기의 인적성 평가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내용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꼼꼼하게 챙겨서 사실은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서울대 입시가 바뀐 걸로 봐서도 공동체 역량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우리 대학 입시의 기조를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었냐면 자소서 없어지고 추천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 없어지고 독서활동 없어지고 필요한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평가할 항목이 학생부에 없는데 거꾸로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생부의 내용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됐다. 수능을 보고 정시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학생부로 최종 합격을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변화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런 요소들도 좀 챙겨야 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행동 특성 사항 이런 것들이 행동 특성하고 종합 의견 이런 것들이 작성이 돼야 돼요. 행특하고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죠. 학년별로. 근데 이거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라고 돼 있느냐 그러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권고안 자체가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가 되도록 작성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요. 예전에는 행동 특성 사항이 학생부에 출력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출력이 돼요.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행동 특성 사항이 서류에 반영된다는 사항을. 근데 이 행동 특성 사항은 그러면 일종의 추천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자녀들이 얼마만큼 학교에서 소문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나는 이런 진로적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진로적성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특도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공 선택도 이렇게 할 거고 나는 이런 진로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누가 알 정도로 소문이 나야 되냐면 담임 선생님이 각인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담임 선생님이 추천서를 작성을 해줄 때 행동 특성 사항에 의미 있게 작성을 해주겠죠. 근데 대부분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뇌과학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도 왜 1학년 때 자꾸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뇌과학 하는 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벌써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의도 자체가 학교에도 소문이 나고 아이도 융합적인 과학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진로 적성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요소로 봤을 때 뇌과학이 1학년만 참석할 수 있잖아요. 지금 1학년 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소스 중에 하나이고 2학년이나 3학년에서도 공학 계열을 가든 의학 계열을 가든 어떤 계열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소스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인트로덕션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앞에 기조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이스트의 얼리 어드미션 전형처럼 일부 학생부의 요소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그거는 뭐로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2028학년도 서울대 입학 전형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미뤄서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기쁜 소식이냐면요. 코로나를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뇌과학 캠프가 원래 서울대학교 인문관 대강당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예전에는 1,400명씩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이거를 1층, 2층 해가지고. 근데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전부 다 줌 온라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입시가 바뀌면서 추천서, 자소서 이게 없어지면서 뇌과학이 쇠퇴의 길로 들어섰죠.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PPT 화면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 뇌과학 수업 같은 경우는 90명 이상 수업을 들었어요. 굉장히 큰 강의실에서. 근데 지금은 10명 정도 들어요. 10명도 안 들어요. 요새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게 없으니까 인기가 시들해졌고 줌으로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좀 이상해졌었어요. 작년까지도 줌으로 했거든요. 시험도 줌으로 봤어요. 근데 드디어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대로 가는데 서울대 공학교육센터니까 우리가 신공학관이라고 부르는 거기 가서 진행을 하는 형식이고 예전에 비해서 약 한 10% 정도로 줄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신청자 이런 경우들이 뭐 1000명 이런 정도는 절대 안 되죠. 한 200명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수준 자체가.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이 뇌과학의 성취도를 떠나서 뇌과학에서 상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하루 동안에 여기를 가서 뇌과학 캠프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교수님들을 만나고 거기에 질의응답도 해보고 또 또래의 친구들하고도 공부하는 걸 좀 확인해보고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진로적성의 비전을 제시하는 쪽으로는 엄청 좋은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표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2025년이랑 같습니다. 특강은 오전에 3개가 진행이 돼요. 신경과학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뉴로사이언스 요거를 얘기하죠. 뉴로사이언스 교재 설명도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이 뉴로사이언스가 신경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영국에서 발간된 책이에요. 까만 거. 뉴로사이언스가 주 교재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본 내용. 그 다음에는 특강 두 번째는 신경해부학. 신경해부학은 홈페이지에 교재가 없어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셔서만 알겠지만은 기본 교재가 2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뉴로사이언스고요. 하나는 브레인 팩트라고 그래서 브레인 팩트는 미국 교재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뇌에 관한 사실들. 브레인 팩트. 이거는 미국의 MIT 공대에서 신경과학의 기본 교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MIT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열심히 잘 찾아가시면 브레인 팩트는 교양 강의이기 때문에 영상이 있어요. 영어로 강의해주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2 교재를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2 교재를 진행하는데 이 신경해부학은 교재가 없어요. 온라인 홈페이지 소개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신경해부학을 공부해라 그랬는데 이거는 의학생리학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뇌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뇌에 대한 해부학에 해당하는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뇌 관련 질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브레인 팩트나 이런 교재에 뇌 관련 질병이 22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딥 디프레션하고 디프레션은 차이가 뭐냐?
우리가 메이저 디프레션이라고도 부르는데 병적인 우울증하고 내가 그냥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2가지 뇌 관련 질병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치료제까지 아주 최신 연구 과정까지 잘 소개가 돼 있어요. 뭐 ADHD가 됐던 뇌졸중이 됐던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는 형식이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강의가 4개로 돼 있어서 뇌공학 강의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강연은 3개로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시험도 3개에 해당하는 걸로만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요게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이런 파트가. 예전에는 인공지능이나 인지과학이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섹션 4로 들어가 있어서 강의를 하고 그것까지 시험에서 포함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빠지고 오전에 이거 하고 성취도 평가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요 강연들이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열리죠. 애들 가서 교수님도 좀 만나고 이러면 거기 조교들도 있거든요. 얼마나 네트워크도 좋아요.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다시 본인들이 진로 적성으로 이런 연결된 도움을 받거나 뭐 자문할 게 있거나 그러면은 충분히 다 컨택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일 인기가 좋을 걸로 생각되는 거는 인공지능, 뇌인지과학 이런 정도가 제일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언어 처리 같은 경우는 챗GPT 이런 모델이랑도 같은 거죠.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좀 의미가 있다. 시험 문제는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돼요. 객관식으로 6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성취도가 40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 수료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카이스트에 우리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증명서가 있는 거예요. 이 뇌과학 캠프를 참여하고 이런 정도의 성취도가 생겼다. 상은 주차해가지고 안 적어놨는데요.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뭐 그다음에 동상 한 5명, 장려상 아주 다수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금상 수상자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뭐냐면 국제 뇌과학 캠프 브레인 B라고 하는 거에 참석시키기 위한 건데 국제 대회는 안타깝게도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토론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에 금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뇌과학 캠프의 국제 대회 참석의 후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불행하게도 참석을 안 해요. 금상 수상자가. 왜냐하면 토론식이다 보니까. 이해가시죠? 2학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2순위, 3순위, 4순위 계속 밀리거든요. 심지어 동상 수상자가 국가대표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근데 안타깝게도 뇌과학에 관련되는 국제대회는 주체가 우리나라여서 국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외국 학생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해외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죠. 뭐 고등 올림피아드 이런 것처럼 어디 뭐 외국 가고 뭐 이래야 좀 좋은 건데 이거는 고등 올림피아드가 아니에요. 고등 올림피아드는 고등 수학 올림피아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천문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뇌과학이. 그러면 금상, 은상, 동상 정도 받으려면 몇 개 정도 틀려야 되느냐? 60문제 중에서 10개 정도를 틀리면 수상권이에요.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로 틀리면 수상권이고요. 장려상은 다들 아시잖아요. 본인 자녀의 감각이 좀 좋다 그러면 장려상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안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려상 정도는 매우 쉽고 수료증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평가로 40점 이상이기 때문에 60개 중에 25개 정도만 맞으면 되거든요. 다 맞출 수 있어요. 누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정말 제일 좋은 기회는 뭐냐면 이게 오프라인으로 드디어 서울대에 가서 이걸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작년까지는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엄마 옆에서 같이 문제 풀어주고요. 진심이에요. 여기 어머니들 중에서도 있으시잖아요. 전공자도 있으시고 뭐 아빠가 같이 풀든 그 다음에 검색해서 풀든 친구들이랑 같이 풀든 이번에 대학에서도 문제 많이 됐던 거잖아요. 부정행위. 다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요. 근데 그래서 공정하지도 않고 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런 강연 같은 경우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 근데 드디어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험 준비는 안 하더라도 캠프는 참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계산한 뇌과학 캠프 수업을 특강을 듣지 않고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가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청은 해서 가는 게 좋고요. 얼마나 신청자가 적으면 아직까지도 선착순 접수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거. 예전에는 12월 1일 날 선착순 접수를 하면 12월 1일 날 마감됐었어요. 왜냐하면 1,400명을 하더라도 그랬었고요. 예전에는 너무 많으니까 학교장 추천서를 받았잖아요. 은근슬쩍 재작년부터 학교장 추천서가 없어졌어요. 그런 형식인 거예요. 지금 너무 작아요, 인원. 근데 너무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2025년에는 8월 8일 날 진행했죠. 이거는 대전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죠. 이거를 2주 동안 학생들을 선발해서 실제로 뇌과학에 관련돼 있는 캠프를 진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보틱스, 로봇공학이 됐던 뇌파로 휠체어를 움직이던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 하이스쿨 캠프라고 돼 있죠. 브레인 사이언스 트레이닝 이렇게 돼 있는 게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여기도 뭘로 하게 돼 있냐면 거기에 이제 요거보다는 프린트돼 있는 게 훨씬 더 해상도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빔 프로젝트가 너무 안 좋네요. 파일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가 안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서류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서류 전형. 근데 서류 전형 통과가 되고 그러는데 본인이 얼마만큼 뇌과학이나 이런 생명과학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심이 있었느냐. 그건 뭘로 다 드러나겠어요? 세특이나 진로 적성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가 대학 입시 얘기했던 거랑. 그게 드러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12명을 선발하는 형식인데 그 다음에 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 독후감 쓰도록 돼 있어요. 사랑의 기적 보신 적 있나요, 영화? 사랑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뭐로 평가되는 영화이냐면 뇌 관련 질병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으로 묘사한 영화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두 연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기억상실증에 걸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농담 삼아 많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드라마 소재에서의 기억상실증은 자기가 막 뭔가를 막 계획해가지고 복수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뇌과학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러면 기억상실증이 생기면 레트로그레이드 엠네시아, 즉 순행적 기억장애, 역행성 기억장애 이런 것들이 생겨서 증상들이 정확하게 좀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라서 이 영화를 보면서 뇌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독후감으로 최종 선발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도 있고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뇌과학학과도 따로 있고 뇌과학 캠프도 따로 있는데 요게 카이스트나 이런 데에서 서류나 인정받기에는 좋아요. 서울대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의대도 쓸모가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028학년들이 입시가 바뀌면서 제가 보기에는 학생부의 내용을 알차고 좀 심화되게 잘 준비하는 건 절대로 나빠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도 좀 준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카이스트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부의 세특이나 행동 특성 사항, 융합형 인재 선발에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냐면 비싼 돈 들이고 컨설팅을 받거나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잘 할 수 있고요. 저도 활용할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조교들이나 교수님들도 활용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오프라인의 이 캠프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을 통한 수월성을 검증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대학의 수시 전형은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항상 창궐하고 있을 때에는 서울대에서도 면역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반도체 이슈나 AI 이슈가 가장 활발하다 그러면 이 이제 다른 대학의 예시 문제들 같은 경우도 다 뭐 언어 변환이 됐던 인공지능이 됐던 이런 개념들도 많이 나와요. 공학 계열이 됐던 이런 쪽에서도. 그러면 그런 요소로도 굉장히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증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뇌과학 수업을 진행하면 생명과학 선행하고는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명과학 선행하고는 지식적으로 연결되는 게 전혀 없고요.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이런 정도가 연결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뇌 관련 질병을 얘기할 때도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 뭐 얘기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역계하고 신경계, 내분비계는 원래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심화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의학 논술이 됐던 의대 면접이 됐던 아니면 이런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됐던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공부가 좀 될 거다 그런 거고요. 지금 여기서 학생들 분포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의학학 계열을 준비한다 그러면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공학 계열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정말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하는 수업은 제가 좀 욕심이 많고 순수해요. 돈은 못 버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원도 대치동에 4개나 만든 적이 있는데 다 망했어요. 그래서 제일 알만한 학원으로 플라즈마 학원. 제가 만든 학원이에요. 그 플라즈마가 혈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빨간 줄 제가, 그 로고도 제가 만든 거예요. 햄이라고 이런 것도 망해봤고요. 하여튼 4개 정도는 망해봤어요. 학원을. 근데 너무 순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애들 제가 6회 수업으로 특강을 구성해 놔가지고 있는데 문제 푸는 기술, 기출문제 이런 거보다도 진짜 뇌과학에 대해서 요거 있잖아요. 뉴로사이언스하고 브레인팩트 그리고 뇌과학의 기본적인 우리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저는 제대로 수업을 하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정말 뭔가 좀 눈이 뜨일 만한 인생 최고의 지적 만족감을 제공할 거다. 이렇게 지금 자부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 수업은 진행이 되는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뇌과학 영역이 왜 생명과학의 영역이 아니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학이나 의학에 관련되는 부분은 뇌구조,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척수 이런 종에 해당하는 해부학적인 부분하고 신경계 면역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어디가 더 많냐 그러면 사람이나 신경계가 진행되는 시스템을 모방해서 뇌공학이나 우리가 보통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도 부르는데 보철의학 아니면 뭐 실버 산업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다리를 못 쓰거나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옷을 입었다. 그런데 이 옷이 내 보행을 도와준다. 이런 것들을 다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요. 우주공학에서 만들어진 거. 근데 그런 거에 해당하는 얘기들이고요. 조금 이따가 또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뇌과학의 대표적인 우리 신경과학 강의하시는 교수님 이런 경우들이 뇌파 전공이에요. 뇌파. 그래서 뇌파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휠체어가 움직이거나 보행기가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도 거의 뭐 다 상용화 단계에 끝나 있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자체도. 근데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얘기들은 공학 계열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공대를 지원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뇌과학이 그러면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얘기해요. 오히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얘기고요. 정보 수리 알고리즘. 마찬가지죠. 요새 정보도 얼마나 중요하고 수리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만들어지느냐. 왜 GPU가 의미가 있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을 하는데 매트릭스, 행렬곱 연산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도 이런 시스템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학, 심리나 인지과학, 아까 심리, 인지과학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뇌 질병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조울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구분하거나 어떤 약들이 개발돼 가지고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는 것까지 다 얘기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공부 안 하고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공부 안 하고 가면 못 알아듣는 얘기들이 많을 테니까 기왕이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좀 공부를 하고 가면 알아듣는 얘기도 많고 이럴 거예요. 저는 주식이나 코인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주식이나 코인을 하면 그걸 너무 열심히 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 가족끼리 협의를 한 거 우리는 쳐다보지도 말자. 왜냐면 24시간 교대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사야 된다라고 하면 다 올라요. 놀랍게도.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다 올라요. 그렇게. 왜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 달이 건너서 그냥 쳐다보는 거잖아요. 젠스왕 이런 사람들도 코딩 배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뭐 배우라고 그랬을까요? 생명과학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과학이
생명과학 사람의 뇌를 구현해내는 게 목적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고연봉을 받는 아이들도 국내 대학에서 이 좋은 케이스를 얘기해 볼게요. 서울대 공대에 합격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미국으로 가겠죠. 미국으로 가서 복수 전공 이런 거를 해가지고 두세 개를 공부를 더 해서 융합적 인재가 만들어져야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때 물리를 전공하거나 뭐 수학을 전공했던 애들은 미국 가서 꼭 생명과학, 뇌과학, 그 다음에 정보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대는 학부 하나 전공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차피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해놨냐면요. 공부를 그러면 얼마만큼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지금 서정모 교수님이 해부학 강의를 하실 텐데 서정모 교수님의 PPT를 일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뇌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뇌 용어들이요 라틴어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도 네이티브 애들도 싫어해요. 라틴어근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다른 말로 영어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공부 좀 해야 돼요. 뇌가 영어로 뭘까요? 브레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셨죠? 원래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엔세팔론이라고 그래요. 엔세팔론. 그러면 이거를 단뇌, 텔렌세팔론, 뭐 간뇌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용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영어도 잘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이건 다른 영역이에요. 그리고 뭐 민사고나 뭐 외고나 아니면 한과영이나 이런 애들은 원서를 공부하는 학교거든요. 학교에서 걔네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수업을 들으면서 저하고 한 시간, 그러니까 한 타임 수업을 하는 게 한 학기 수업 내용이래요. 학교에서. 그리고 뇌과학 강의들이 여러 군데 학교들에 있잖아요. 한 학기 수업 내용이래요. 그만큼 사실은 수업 내용은 많고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네. 하이포살라머스 그러면 시상하부거든요. 시상하부도 그냥 시상하부를 한 덩어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 윗부분, 옆부분, 아랫부분. 왜냐하면 시상하부 시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보가 전달이 돼요. 시각적인 정보는 어디 부분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청각적인 부분은 어디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해부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보내시려면 얘기는 해주고 보내세요.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올라왔는데 자기가 무슨 수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올라온 거예요. 그냥. 근데 막 영어로 뭔가를 수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한숨을 푹 쉬면서 선생님 이거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이러고 중간에 드랍하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일은 안 생겨야 되잖아요. 이제 자녀들이랑 상의해서 뇌과학을 한번 해보자. 이 정도는 해야지 엄마가 그냥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닌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요 용어들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얘기 자체가. 그래서 기본 용어를 알아듣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활동전이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이거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세특이 됐던 아니면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이 됐던 이런 것들도 뭐 여러 번 연락해가지고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뭐 뇌파나 이런 것들도 다 자료 찾아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뇌공학 이런 부분들인데 네, 뇌공학, 인공지능, 로봇, BCI 이런 게 조금 더 좀 저기 하는 게 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래서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해서 내가 뇌파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애들 어차피 이런 거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돈 버는 일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뇌과학의 순수 과학 쪽의 내용들을 더 많이 하고 뇌공학이 어떻다고요? 지금 시험 과목에서는 빠졌어요. 왜냐면 강연으로 추측하는 선생님이 예를 들면 뇌 영상 처리다 그러면 그 강연 내용 자체가 뭘로 바뀌냐면 다 CT, MRI, PET 이런 뇌 영상 장치로 바뀌어요. 엄청 전문적으로 들어가요. 왜 이 뇌공학에 초청된 교수님이 BCI를 한다 그러면
순전히 뇌파 연구 얘기들만 계속하고 이래서 사실은 시험이 아주 일반적이지 않고 강사에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가 많이 바뀌는 게 뇌공학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준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시험에서는 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역이 있고요. 네, 뇌 관련 질병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파킨슨병이 됐던 22가지 질병에 대해서 약물까지 어떤 인지 개선, 인지 기능 개선제를 사용하느냐 이런 걸 먹으면은 예를 들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부작용들도 있고 그러죠. 그런 얘기들까지 매우 자세하게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치매가 있으시다 그러면 애들이 약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공부가 되냐면요. 이렇게 돼 있느냐면 요 브레인 팩트라는 책이 미국 책인데 기조 자체가 아카데믹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뇌 관련 질병에 대해서 너무 최신의 약물들까지 잘 적혀져 있어요. 메커니즘이. 그 다음에 영국 책인 뉴로사이언스는 흥미 위주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영국 책을 읽다 보면 마약을 만드는 방법, 헤로인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거나 그게 어떻게 돈이 되는지 이런 얘기도 적혀져 있거든요. 유럽 책 같아요. 이걸 보면 아 마약 좀 유통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지금 2학년 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런 정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선생님 옛날에 뇌가 수강했던 건데 파킨슨병 치료제를 도파민으로 그냥 넣어주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뇌혈관 장벽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기대해 볼게요. 여기 이제 자녀분들도 2학년 때 본인들이 학생부를 만들고 세특을 만들고 다른 진로적성 활동을 하는데 이런 카톡을 보내가지고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이런 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냐면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진로적성이나 공학 계열이든 의학 계열이든 어떤 계열이든 학생부의 내용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오히려 어떤 막 100만 원 주고 컨설팅 받아서 세특 하나 만들어 오고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재료가 될 거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티피셜 뉴런. 네, 인공 뉴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신경계를 모방해가지고 컴퓨터를 만든 거고요. 사람의 신경계의 처리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만든 거예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제가 조금만 욕심을 부려보면 저는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기본 내용은 수업해 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이런 뉴로사이언스 이 기본 교재에도 뒤쪽에 있어요. 이 기계학습이라는 내용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전문적인 파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브로드한 범위 정도는 얘기를 해주고 요게 다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방정식밖에 없잖아요. 교과 과정에 수학에. 그것도 1차 함수. 그러면 1차 함수 가지고 우리가 이 기계학습의 판별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랑 관련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세특에 자주 쓰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근데 거꾸로 얘기해보면 교과 과정에 행렬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옛날에 행렬 빠진 거 아세요? 행렬이 빠졌는데 이상한 소리인 거죠. 지금 AI 시대에 행렬을 모른다는 건 컴퓨터 언어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니까 행렬이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면 행렬 가지고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을 해서 진행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웨이트라고 하는 게 가중치 이런 거죠. 가중치. 그래서 1, 0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가 가중치를 바꿔주면 이런 수식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머신러닝이라는 걸 진행하느냐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해보고 가능하면 좀 욕심내서 좀 뇌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교재에 어쨌든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브리티시, 영국에서 출판된 책이고 흥미 위주로 많이 돼 있는 책이고요. 브레인 팩트는 미국에서 출판된 책이고 아카데믹해요. 그래서 두 개의 목차가 보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책을 다 보게 돼 있어요. 원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주 교재가 두 개잖아요. 브레인 팩트하고 뉴로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시험 문제는 영어로 출제가 돼요. 예전에 하도 많이 건의를 해가지고 한글로 바뀌었다가
다시 영어 출제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영어 출제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구안와사 같은 걸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뇌신경이 12쌍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1번 신경, 2번 신경, 3번 신경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게 몇 번 신경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크레니얼 널브 4, 뭐 크레니얼 널브 5, 7, 8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굳이 이걸 번역해가지고 도르래 신경, 3차 신경 이게 더 어색한 거예요. 아무도 이런 용어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쓰는 게 용어는 영어로 쓰는 게 맞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번역한 거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발표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다 서로 다르니까 또. 그래서 이런 거를 뭐 facial nerve 그러면 그냥 우리 안면신경이라고 번역하는데 어떤 책에는 얼굴신경, 어떤 선생님은 안면신경 뭐 다 다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 밑에 것도 볼까요? 이것도 뇌 관련 질병. 28세 여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행동으로 내원하게 되었다. 호흡이 가빠지면서 어쩌고 좌우로 움직이다가 팔다리를 부들부들 떨었다. 뭐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요. 이거는 의대에서나 푸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 해요. 그러면 이게 관련되는 질병이 뭐냐? 그러면 컴플렉스 파셜 시저 해서 우리가 간질 증세죠. 뇌전증 증세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뇌 관련 질병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게 돼요. 참고로 제가 교회에서 대안학교 이런 데에서 검정고시 이런 걸 좀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자살 충동이 있어서 집을 나온 아이들이 그 대안학교에 오면 숙식을 무료로 제공해줘요.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거기서 저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 중에서 그날 밤에도 손목에다가 칼을 그었다고 그러면서 있는 사건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여학생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우울증, 병적인 우울증하고 우울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뭐냐면 집 나오는 애들이니까 배고프기도 하잖아요. 저한테 날마다 얘기하는 게 탕수육 사달라고 그러거든요. 수업 끝나고. 근데 원칙이 뭐냐면 절대로 학생들하고 교류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안 된다, 안 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탕수육을 먹고 싶다는 건 우울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울증은 식욕도 없어야 되고 수면도 없어야 되고 사회적인 고립감 그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게 충족돼야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그 여학생한테 너 우울증 아니다. 너 어떻게 보면 그냥 관심을 받고 싶은 거지. 너 우울증 아니니까 정신 차려라. 이랬더니 걔가 대안학교에서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갔어요. 지금 간호학과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도 얼마만큼 뇌 관련 질병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하느냐. 시험 문제 유형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시험 문제 유형을 보면 엄청 쉽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출문제들 많이 있고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공부는 안 하고요. 정답에다가 형광펜으로 그 전날 밑줄만 치더라도 대상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해 가시죠? 근데 뭐는 알아야 되냐면 용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용어는 알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한 형식이에요. 문제가 어려운 형식이 아니에요. 용어를 알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글씨를 못 쓰더라도 용어 정도 알면 돼요. 글로버스 팰리더스 모르시죠? 하여튼 글로버스 팰리더스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뇌해부학에서 그런 정도고요.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네 이런 이제 사진들 같은 경우가 이제 MRI 영상 이런 걸 얘기하는데 치매에 걸리게 되면 아트로피라고 해서 뇌 위축증 이런 게 생겨요. 아세틸 글루탐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도 애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T나 이런 것들도 MRI 이런 것들도 사진을 보면 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요. 이렇게 뇌 관련 영상. 어쨌든 문제는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서의 주 교재는 뉴로사이언스 영어로만 돼 있어요. 원래 원서로 돼 있는 거 이거 쓰겠죠. 원래 그래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쓰는 거냐면 이렇게 제본해가지고 책으로 애들 줘서 쓰거든요. 뉴로사이언스는 원서로 돼 있는 거고 브레인 팩트는 원래 원서인데 한과영 학생하고 민사고 학생이 열정에 가득 차가지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번역판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번역판을 안 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시험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영어로 바뀌었어요. 더 어려우려나요? 어쨌든 안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영어판으로 교재를 구성해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라이프 사이언스 이렇게 해놨는데 뒷장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라이프 사이언스 이렇게 돼 있는데 생명과학 우리 일반 생물학 교재 중에서 식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는 식물학과에서 만든 거고요.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 동물학과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캠벨 생명과학이라는 건 식물 그림이에요, 항상.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는 언제나 동물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라이프 사이언스의 신경계나 요 해당하는 면역계, 내분비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백그라운드로 참고할 만해요. 왜냐면 영어로만 돼 있으면 애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기본 내용들은 책이라도 읽어봐야 되니까 요거는 한글로 붙여주려고 그래요. 한글로.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는 한글, 영어 해가지고 책 한 권을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서 제본해서 주는 거예요. 칼라로. 이해 가시겠죠?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목표하는 거는 뉴로사이언스하고 브레인팩트 두 개를 다 꼼꼼하게 공부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어떤 구성으로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뉴로사이언스의 목차, 이게 좀 글씨가 깨졌네요. 브레인팩트의 목차 이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같은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무브먼트, 어떻게 이제 근육이 움직이고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 뭐 터치 앤 페인, 비전 이러면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얘기죠. 그러면 센세이션 이런 얘기들인데 영역이 같아요. 이거를 한 권 따로 보고 이걸 한 권 따로 보려면은 한 12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각 주제별로 해가지고 센서리 올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거를 라이프 사이언스로 보면서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조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6개로 섹션을 나눠가지고 요거를 3개를 같이 보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수면 이런 것들도 이해도가 매우 증가되어 있어요. 원래 뇌과학 설명회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려면 얘기할 게 많거든요. 근데 해볼게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면은 그냥 끝내고요. 또 잘못하면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어머니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또 상담실에서 쫓아와요. 그만하라고.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는데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모의고사가. 뇌공학 부분은 빠졌는데 어쨌든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4시간씩 6회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보고 동영상 강의 찍어서 아이들이 엄마 차 타고 다니면서 유튜브 링크로 있으니까 1.5배속으로 계속 좀 들어봐도 되잖아요. 1.5배속으로 엄마도 듣고. 그러면 좀 더 익숙해질 테니까. 그런 방법을 해야지 애들이 집에서는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투자하는 게 최대일 것 같아요. 왜냐면 방학 때 다 바쁘잖아요. 일주일에 2시간 정도 투자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뭐 1.5배속 정도로 복습해서 보고 그러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 예전에 줌으로 시험을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카톡에 서버 빌리고 이래가지고 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카톡으로 문제 풀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필고사를 볼 테니까 이런 거는 필요가 없을 테고 문제를 최소 이렇게 진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간에 신경생리학의 기본 내용밖에 안 나갔는데 모의고사를 볼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뇌해부학에 해당하는 내용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모의고사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영역별로 해가지고 신경생리학 문제, 예비고사라고 하는 거는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회차, 5회차, 6회차 정도면은 모의고사를 우리가 온전한 세트로 그래도 좀 구현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를 어디다가 표현을 해야 하냐면 여기다가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4회 모의고사 이렇게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3회, 4회 정도는 보고 기본 문제들을 좀 풀고 그러면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공부 안 하더라도 형광펜으로 답만 줄치더라도 운 좋은 애들은 국가대표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운에 따른 거고 엄마가 새벽 기도를 하시든가 뭐 이러면 되는 정도의 일인 거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답도 하나예요. 모두 고르시오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익은 거 고르면 돼요. 내용 자체는. 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중에서 이런 게 제일 유명한 거니까 심심풀이로 준비해 본 거예요. 쿠키하고 강아지를 구분하는 거. 사람은 잘 구분할 텐데 여기에 이 까만색 코하고 눈동자 사이에 거리하고 간격을 변수로 주고 그 다음에 색깔이나 형태를 변수로 주고 그러면 쿠키하고 강아지를 구하는데 점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차 함수로 빨간 점하고 파란 점을 구분할 수 있는 방정식을 잘 세우는 게 기계학습이에요. 그런 원리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벌써 쓴 애들이 있어요. 수학교과에 세특 쓸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면 배운 게 1차 함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세특을 뭘 써요? 저도 궁금해요. 애들 지금 뭘 쓰셨는지. 근데 그런 학생부 관리도 제가 좀 많이 조언을 해주는 편이에요. 체육교과에다는 뭐 쓸까요? 체육 뭐 썼나요? 물리나 공학 계열 전공인 애들은 체육에 생명을 쓰는 거고요. 의학 계열을 전공을 하는 애들은 다른 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과학이나 의학 내용이. 그러면 체육교과에 물리 얘기를 쓰는 거죠. 역학 얘기를. 그래서 그거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얘기들을. 자기가 의학 계열이라고 다 생명공학, 의학, 생명화학, 생명화학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이런 얘기들도 좀 보여드렸어요. 그만할까요? 충분히 전달됐으면. 예전에 뇌과학 강의를 할 때 그 뇌공학 부분이 이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이슈가 있기도 했었냐면 엄마들 대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중년의 여성 45세의 여성이 뇌가 제일 좋을 때래요. 45세가 깜빡깜빡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얼추 이 근처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뇌 상태를 가지고 계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학생들은 네, 이거 안 할게요. 안 하고요. 중요한 거 얘기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요.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요. 성인이 되고 나면 부정적인 이미지에는 상처를 받지 않는데요. 이 얘기 자체가 파지티브한 거에 상처를 오히려 더 액티베이션이 많이 되는 형식이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년의 여성이 되면 사회생활이 아주 훌륭해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능력. 근데 청소년기에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상처 주는 거. 그거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런 것들도 우리 뇌과학 영역이기도 해요. 교재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교재도 따로 상권, 하권 돼 있는데 이번에 편집은 그냥 한 권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상권, 하권으로 나누는 거는 뇌공학 파트나 진단의학 이런 파트가 다 들어가 있어서 책을 2개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권으로만 해가지고 3개밖에 안 되니까 영역이 이렇게 교재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교재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 거냐면 노트예요. 강의 노트. 그러니까 애들이 생소한 단어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노트를 적었으면 좋겠는데 의대 공부하는 것처럼 단어를 적기가 어렵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같이 메모해서 적으면 대부분의 노트가 적혀져 있는 거라서 좀 공부를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연습 문제들은 뒤에 같이 탑재를 해서 이렇게 제본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해 거는 아직 준비 안 했어요. 왜냐면 몇 명이 수강할지 몰라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네 적극적으로 수강 신청에 빠른 시간 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3개만 받을게요.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는 저희 아이가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해서 왔는데 네. 혹시 신청자 너무 작으면 폐강이 될 수도 있나요?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자가 아무리 적어도 왜냐하면 이 수업 자체도 여러 군데 있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뭐 기껏 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베이직하게 기본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해주는 수업은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다 아는 사이, 후배.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시험 문제 스타일을 가지고 시험 문제 발췌한 거 가지고 연습시켜주는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제대로 된 강의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강의는 제가 알기로는 유호진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런 정도만. 유호진 선생님도 제 후배고 서로 학교에서 날마다 공차던 사이, 너무 잘하는 사이,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전공이 면역학이에요 원래. 네. 폐강은 안 될 것 같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단 이렇게 나오게 되면 플레어, 뭐 MRI 뭐 이런 거 찍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 뇌과학을 다 공부하면 다 있어요. 모든 영역이.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 강의해 주시는 연사가 요 의료기기 쪽으로 많이 특화되신 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대 교수님은 그런 쪽으로 많이 이거를 AI로 접목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강연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베이직한 거는 다 해서 제가 60문제 중에 50문제는 충분히 맞게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신경과학 문제는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다른 문제 없어요. 근데 강연에서 교수님이 별도로 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본인 실험실에서의 예화를 가지고 문제를 내다. 원래 그렇게 내거든요. 그게 10문제 정도, 12문제 정도예요. 그러니까 강연을 똑바로 안 들으면 절대로 수상은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수료증은 찍어도 맞출 수 있다. 네, 또 질문 2개 남았습니다. 질문 2개 해주셔야 끝내겠습니다. 설명. 얘기해 주시죠. 네. 설명에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처음에 뭐 입시 얘기하고 그럴 때는 좀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이 뇌과학 수업 내용은 잘 전달할 것 같죠.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애들이 공학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뇌과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애들이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뇌과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한번 지도해 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